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개혁신당이 완전히 정권 심판이나 정권 비판의 목소리 없어지면서 개혁신당이 사실은 야당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실제로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약간 없는 거예요. 잡탕방식으로 이제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결별한 것은 국민의 저는 그렇습니다.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괜찮다는 선명하게 것이고.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이준석 세력이 저는 그 어떤 반윤의 어떤 그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반윤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총선을 좀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그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헤어지기 전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네, 헤어지기 전보다는 높아졌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결별하기 전이라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집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헤어졌으니 혹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애초에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조금 이렇게 그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뭐 공천을 할 만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할 만한 어떤 룸이 생기겠냐, 공간이 생기겠냐. 그러면 공천이라는 것은 뭐 비례 공천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많아야 5명 내지 10명일 텐데요. 뭐 그런 정도의 공천을 하려고 비대위원장이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김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공천에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헤어지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번호일 겁니다. 번호. 현역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번호 3번이나 4번을 포기하고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는 상당히 힘들어졌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지금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고 말고도 지금 현재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제 말씀은 지역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안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공천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세력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구 공천에서 실제로 뭔가를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번에 파열음을 내면서 쪼개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힘과 민주당 쪽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좀 더 이익을 받고 어느 쪽에서 손해를 봤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론 보도에는 개혁신당 만들고 나서 국힘 쪽에서 지지율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더 빠졌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저는 그냥 뜨악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호사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가 개혁신당으로 옮겨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개혁신당 지지자가 국힘으로 옮겨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더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서 국힘으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보수 반윤이기 때문이죠. 반윤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옮겨온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 표가 개혁신당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이낙연 세력입니다. 네. 이게 딱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옮겨갑니다. 이 반윤의 정서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3지대를 만들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는 바람에 망했죠. 죽도 밥도 안 하고 안 되고 망했다. 망했죠. 이렇게 네, 평가를 정말 내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이런 전략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나요? 외형에 집착한 거죠. 외형에. 네. 실제로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한번 움직였으면 상당한 보수의 정통성은 아니고요. 이준석 세력이 그렇다고 뭐 보수의 정통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네. 그냥 이제 젊은 보수들이 좀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구도는 반윤과 친윤 구도입니다.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그 구도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준석 세력이 상당히 반윤의 목소리를 한쪽에서 내주면서 이것이 민주당, 제1야당인 민주당과 기타 반윤 세력들과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그래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이준석 세력의 목소리가 이낙연 세력하고 합해지면서 이제 말을 자신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에 대해서 헷갈려 버리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되고 초점이 양당 심판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바른미래당을 했지만 총선은 중간평가이기 때문에요. 양당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당 심판이 되려면 제3당이 가장 큰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거나 가장 클 잠재력이 있는 정당. 그래서 이 두 당보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압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당을. 완전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압도를 하면서 이 제3신당의 지지율이 거의 40~50%까지 갈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한 자리 숫자에서 양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또 더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이제 패착은 뭐냐면 양당을 심판하려면 구태한 정치 문법을 따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특히 그 3당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것.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특히 이낙연 대표는 정권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이자 총리고 상당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아무리 외쳐봐야 이것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섞여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항상 나이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세력은 위축되고 이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뭐라고 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안에 그 우산 밑에 작은 이게 되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지지율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뭔가 대선 주자 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존재감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나쁜 의미에서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이분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기득권을 깨겠다 내지는 새로운 혁신을 해보겠다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